네, 안녕하세요. 박시영TV의 박시영입니다. 오늘은 저 혼자 진행을 해야 할 것 같네요. 문정복 의원께서 오늘 그 국회 본회의 지금 막 하고 있어서 부득이 참석을 못했고요. 수시로 저한테 속보로 지금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에 속보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뉴스 보실 필요 없이 저희 방송 보는 게 더 빨리 정보를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채널 돌리지 마시고 계속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이 이 6.15 공동선언 20주년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매우 뜻깊은 날인데 좀 씁쓸하죠. 왜냐하면 남북 관계가 갑자기 좀 냉랭해져서 대통령님이나 통일운동, 평화운동 하는 분들이 많이 좀 당혹해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가집니다. 이따 2부 순서에 김진양 이사장 모시고 남북관계 전반에 대해서 좀 훑어볼 거고요. 오늘 1부에서는 이 국회 상황 그리고 최근에 그 문제가 불거졌던 김혜영, 신보라 청년 정책 조정위원 내정설과 관련된 이야기 좀 나눠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북 문제 관련해서 국민들의 인식이 어떤지 그리고 그런 것들이 대통령 지지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런 부분들을 일부에서 좀 다뤄보고자 합니다. 먼저 지금 따끈따끈한 소식부터 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오늘 본회의 개최됐습니다. 6시에 개최됐고요. 지금 그 안에는 민주당 의원들하고 정의당, 열린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참여하고 계시고요. 187명 정도가 투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대부분이 참석한 것 같습니다. 무소속 의원들도 대부분 참석하신 것 같고요. 국민의당 의원들은 잘 안 보인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확인된 건 아닙니다. 그리고 통합당 의원들이 지금 반발해서 로텐돌에서 농성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187명 중에 구성 인원이 파악이 됐는데 민주당이 176명, 정의당이 6명, 열린민주당이 3분, 무소속이 2명 해서 187명이 지금 국회 본회의장에 입회해 있다고 합니다. 자, 하나씩 살펴볼까요? 지금 아시겠지만 들으셨겠지만 6명의 상임위를 오늘 처리하겠다 이렇게 지금 나섰죠. 원래 이제 11개의 상임위원장이 민주당 몫이었는데 왜 6개냐? 뭐 일각에서는 법사위원장만 처리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시각도 좀 있었죠. 근데 6개의 상임위원장을 오늘 처리하기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했던 주체는 바로 국회의장인 박병석 의장이 결정한 건데요. 보면은 법사위원장, 그다음에 기재위원장, 외통위원장, 국방위원장, 산자위원장, 보건복지위원장 6개 상임위를 처리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근데 왜 6개일까 이런 생각 가질 겁니다. 나머지 지금 12개 남아있는 것은 야당과 협상을 금주 중에 진행하면서 유연성 있게 대처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이게 국회의장 뜻인데 민주당에서는 좀 반대했죠. 민주당에서는 11개 다 처리해달라고 요구를 한 거고 국회의장이 그렇게 정무적으로 판단한 건데요. 나름대로 고심한 흔적은 보입니다. 아쉽지만 11개가 다 처리되지 않고 또 일각에서 주장하는 18대 0 이게 관철되지 않은 상태 속에서 6개만 처리됐는데 그래도 고심한 흔적이 보인다고 제가 판단한 이유는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상임위만을 딱 꼬집어서 선정을 했다는 겁니다. 법사위는 왜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것 같고요. 기재위는 경제정책 전반을 관장하는 상임위이기 때문에 기재위 반드시 필요하죠. 지금 상황에서는. 그리고 외통위 국방위는 지금 북한 변수도 있고 또 북미 변수, 일본 변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외통위와 국방위는 당연히 시급하게 위원장을 선출해야 할 과제인 거고요. 산자위원장 같은 경우도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이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산자위원장 바로 필요하죠. 그리고 보건복지위 위원장 같은 경우도 지금 방역 문제, 코로나19를 대처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위원장이 바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11개 민주당이 하기로 했던 상임위 중에서 중요하고 시급한 것들을 먼저 좀 추려서 6개를 먼저 통과시키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단계별로 오늘 본회의가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예정돼 있는데
6개 상임위를 선정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많은 분들이 기대했던 게 법사위원으로 최강욱, 김남국 들어가냐 마느냐. 뭐 저 개인적으로도 페이스북에 두 분이 꼭 법사위원으로 좀 참여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글도 올린 바가 있고 많은 분들 그런 생각 가졌을 텐데요. 좀 아쉽게 됐습니다. 최강욱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국토위원으로 국토위 소속으로 배정을 받았는데요. 그렇게 알려지고 있죠. 무소속이나 비교섭단체, 그러니까 20석이 안 되는 정당의 경우에는 비교섭단체라고 합니다. 이 비교섭단체에 해당 의원들은 누가 상임위 배정을 하느냐 권한이 어디 있냐면 국회의장한테 있습니다. 국회법 48조에 의거해서 국회의장이 이 문제를 결정하게 돼 있는데, 그래서 며칠 전에 이제 최강욱 대표가 직접 좀 국회의장을 방문해서 법사위로 배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요청도 직접 한 바가 있었죠. 그 언론에 좀 알려진 바도 있었고요. 근데 그것이 지금 받아들이지 않았고, 특히 또 황운하 의원 같은 경우도 지금 기소 중에 있죠. 그래서 황운하 의원도 이제 수사 중에 있는데 둘 다 좀 배척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쉽게 법사위로 포함되지 않은 것이 가장 좀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고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도 법사위에 들어가냐 마느냐 논란이 좀 있었거든요. 반반으로 전망이 됐었는데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는 법사위 배정이 됐고, 김용민 의원 잘 아시겠지만 김용민 의원도 법사위에 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박범계, 박주민, 김종민, 송기현, 백혜련, 소병철, 최기상, 김진애 이런 의원들이 법사위로 포함된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최종 명단은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주변에 전해지고 있는 찌라시라고 하죠. 그렇게 해서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돌고 있는 내용을 보면 이런 분들이 포함된 게 아닌가 싶고요. 법사위원장으로는 윤호중 의원이 배정된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박범계 의원이 워낙 또 법사위에서 발군의 실력을 발휘했기 때문에 박범계 의원의 법사위원장을 많은 분이 예측을 했을 텐데요. 제가 모 방송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사선 의원들이 미통당, 통합당에서 김기현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선 이상 중진 쪽에서 민주당에서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일부의 여론이 있었고요. 그런 측면에서 사선 이상에서 누군가 맡을 가능성이 높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봤는데 저도 사선 이상 중에서는 이해찬 당대표나 김태년 원내대표의 전반적인 관계라든가 개혁성 뭐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윤호중 지금 사무총장의 가능성도 저도 점쳤었는데 결국은 윤호중 의원이 법사위원장이 되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알려진 바로는 뭐 산자, 이하경, 기재, 윤우덕, 과방, 박광원, 행안위, 서영교, 국방, 민원철, 여가, 정춘숙, 외통, 송영길, 복지, 한정혜 이런 분들의 이름이 이제 거론이 되고 있는데, 오늘 어쨌든 6분은 확정이 되는 거니까요. 법사위 윤호중, 그다음에 기재 윤우덕, 외통이 송영길, 그다음에 국방이 민홍철, 산자위 이하경, 보건복지 한정혜 이런 분은 오늘 확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6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지고요. 주호영 지금 원내대표가 반발을 세게 하고 있죠. 그래서 국회 로텐돌에서 지금 통합당 의원들이 농성을 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협조 안 하겠다. 그리고 7개 상임위 자기들한테 배분되는 거 다 내려놓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발 뭐 실천해 주기를 개인적으로 바랍니다. 근데 이게 뭐 며칠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장은 이번 주까지 나머지의 상임위는 처리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더 늦춰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오늘 다 끝냈어야 하고 늦어도 내일은 다 끝내야 하는 건데 통합당에서 지금 당연히 반발할 거 예상했던 거고요. 그래서 오늘 6개 처리가 되면 사실 더 이상 반발할 명분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이 둘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지금은 최대한 뭐 버티는 자기들 통합당 지지층들도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농성하지 않을 수 없죠. 사실 야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리라고 예상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변수는 아닌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국회의장이 박병석 국회의장이
이 사안을 며칠간 지켜볼 거냐, 이게 관건일 것 같고요. 그 와중에 민주당 지지층 같은 경우도 굉장히 강력하게 요구할 겁니다. 더 이상 끌어서는 안 된다. 빨리 그 처리하라. 나머지 12개 상임위를. 이런 압박이 좀 강해질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 민주당 지지자들이 할 일들은 빨리 압박을 해서 나머지 12개 상임위를 내일이나 모레 사이에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한테 사실은 압박하는 것이 현명한 지혜로운 그런 어떤 방안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지금 해봅니다. 그래서 국회 상황은 들어오는 대로 계속 좀 알려드릴 것 같고요. 아무튼 뭐 최강욱 대표 때문에 열린민주당 지지자뿐만 아니라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서도 최강욱 대표만큼은 법사위 좀 배정돼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생각 많이 가졌을 텐데 실망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도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있다가 나오는 대로 추가 소식은 전해드리기로 하고요. 참 많은 분들이 댓글을 올려주시네요. 박병석 의장에 실망했다, 뭐 등등부터 시작해서 뭐 민주당 얘기도 있고요. 뭐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확인되지 않은 얘기는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뭐 여러 얘기들은 들리던데 확인되지 않은 얘기를 가지고 뭐 여기서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두 번째는 왜 초선 의원 53명만 성명서에 참여했냐. 엊그제 기사가 나왔죠. 53명 초선이 빨리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개최해라, 상임위원장 임명해라, 이렇게 나섰거든요. 근데 왜 53명이지? 민주당 의원들만 해도 초선 의원이 82명이고 열린민주당, 뭐 정의당 이렇게 합치면 훨씬 늘어나는데 왜 53명만 성명했을까? 이렇게 이제 의아심을 가진 분들 많이 있었을 텐데요. 알아보니까 이 성명서 참여 채택 과정에 주동적인 역할을 한 것은 김용민 의원, 남양주병의 김용민 의원이 주도했다고 그러고요. 다만 이 시간이 촉박해서 많은 분들한테 직접적으로 전화하거나 이러지 못했고 텔레방이 있다고 합니다. 텔레그램 방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 성명서 참여를 촉구하는 의견을 냈고 그런데 이제 의원들이 행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방에서 다 보지 못하고 제 시간에 그래서 동참하지 못한 분들이 꽤 있었다고 합니다. 뒤늦게 막 참여 의사를 낸 분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53명만 성명서에 참여했던 것이 뭐 초선들 중에서 반발하는 사람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전혀 그건 사실이 아니다. 급하게 텔레그램 방을 통해서 내용을 공유하다 보니까 못 보신 분들도 꽤 있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최근에 신보라 김혜영이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내정됐다라고 나옵니다. 특히 중앙일보가 이렇게 썼죠. 김혜영, 신보라 정부의 청년정책위로 간다, 이렇게까지 이제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최근에 며칠간 이 문제가 좀 뜨거웠죠. 이게 그럴 수 있냐? 정세균 총리가 그럴 수 있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이게 사실이냐? 그리고 앞으로 정말 임명되는 거냐? 뭐 여러 얘기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도 취재도 해보고 객관적인 상황을 좀 알아봤는데요. 좀 이와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혼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내용을 좀 상세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청년기본법이라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겠지만 2020년, 그러니까 올해 이게 청년기본법이 이제 올해 통과된 법안이에요. 1월 달에 국회에서 통과됐고요. 2월 달에 이제 공표가 됐는데 2월 4일 날 이게 이제 논의가 됐던 거는 2016년부터 논의가 됐었습니다. 당시 이제 한나라당인가요? 지금의 새누리당인가요? 새누리당인가? 가 먼저 이제 이 법안을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4년 동안에 이 법안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지다가 국회에서 TF가 구성이 됐어요. 갖고 여당 쪽에서는 간사로 당시 여당인 신보라 의원, 그리고 야당 쪽에서 김관진 의원이 참여를 했었죠. 그래서 두 분이 참여했고 많은 박주민 의원이나 여러 의원들이 청년기본법을 채택해라. 정의당에서도 마찬가지였고요. 많은 의원들이 동의를 해서 청년기본법을 채택하자라고 하는 것은 여야 모두가 합의를 했고요. 많은 청년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캠페인을 전개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2020년 올해 1월 달에 1월 9일 날 이 법안이 통과됐는데, 이 법안에 의한 후속 조치 일환으로 청년정책조정위원을 선정하게끔 돼 있습니다. 청년기본법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청년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뜻하는데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청년의 권리 및 책임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청년정책의 수립 조정 및 청년 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쭉 보시면 아마 청년기본법이라고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상세하게 돼 있습니다. 청년의 기본권이라 함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존중돼야 한다. 이런 내용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국무총리가 5년마다 청년 정책에 대한 관한 기본 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그래서 총리의 역할이 명확히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연도별로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연도별로 매년 수립 시행해야 한다는 시행 계획에 대해서도 규정이 명확히 돼 있고요. 그다음에 국무총리는 청년 정책 조정위원회에 제출받은 추진 실적을 종합 분석 평가하고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고, 청년 실태 조사를 반드시 해야 한다. 조사에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그다음에 청년 정책 조정위는 어떤 식으로 구성된다라는 내용들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건 뭐냐면 청년 정책 조정위원회가 민간 20명, 정부 위원 20명, 약 40명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여기서 정부 위원을 빼고 민간 위원 20명 중에 청년 대표를 10명을 꾸리고 청년 정책 전문가를 10명을 꾸립니다. 근데 청년 대표는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34세 이하의 청년 중에서 대표로 뽑게 됐죠.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그럼 김혜영 신보라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10명은 뭐냐면 청년 정책 전문가로 10명을 뽑는데 여기서는 나이 제한이 없죠. 그러니까 여기는 해당될 수는 있는 자격은 됩니다. 다만 이 추천 과정을 누가 추천했느냐 되게 궁금하실 텐데, 대부분은 지자체에서 추천을 하고요. 아까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이 같이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많이 추천을 하고, 청년 정책 그 담당자라든가 현장에서 활동했던 활동가들이 경험했던 분들이 다양하게 추천 과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추천할 수 있게끔 만들었는데요. 그 과정을 통해서 120명이 추천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청년 정책 전문가로서 10명을 선정하는데 120명이 추천이 됐고, 일일이 전화해봤더니 본인이 그러면 이렇게 임명되면 내가 수락하겠다, 이런 수락 의사를 표명한 사람이 47명 있습니다. 1차에. 여기에 김혜영 신보라가 들어가 있었던 셈이죠. 누가 추천했는지는 아직 정확하게 파악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47명 안에 본인들이 의사가 확인된 게 47명인데 그 안에 신보라, 김혜영은 들어있었다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30명을 총리실에서 1차적으로 선정을 합니다. 여러 가지에 대한 어떤 기준을 가지고 30명을 선정하고 최종적으로 그걸 총리한테 보고를 해서 총리가 이 중에 10명만을 청년 정책 전문가로 선정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총리는 처음에 김혜영, 신보라 추천된 것을 몰랐다 하고요. 왜냐하면 지자체나 청년 활동가들이 추천하는 거기 때문에 알 수가 없고, 여기에서 이제 신보라가 추천된 건 그거 같아요. 청년 기본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당시 여당의 간사로 활동한 게 있었고 역할을 했기 때문에 신보라를 추천한 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김혜영 최고 같은 경우는 어쨌든 당의 청년위원장 직무대행도 했었고, 상대적으로 나이가 좀 젊었기 때문에 당의 청년 문제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졌다. 그리고 당시 청년기본법 만드는 과정에서도 조금 역할을 했다. 이렇게 알려지고는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10명을 꾸려서 최종적으로 8월 5일 날 조직이 이제 출범하게 돼 있는데요. 지금 상황은 이제 아까 있던 배경은 그런 배경이고, 근데 언론이 이렇게 지금 치고 나가는 이유는 잘 알겠지만 현 정부의 생채기를 주면서 지지자들 내에서 김혜영 같은 경우는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균열시키는 호재로 사용하는 거죠. 금태섭건하고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또 신보라 의원은 이런 말도 해요. 활동 의사를 전달받은지 자기가 수락했다.
우리 당이 낸 청년 기본법안 등이 잘 안착하는지 보겠다. 견제 역할도 하겠다. 고 말했다. 제1야당 지도부 인사가 문정부 산하위원회에 들어가는 것은 이례적이다. 그래서 마치 확정된 것처럼 중앙일보가 기사를 냈고요. 김영흠 최고위원은 조국 윤미향 사태에서 당 기류와 다른 쓴소리를 내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두 분 다 총리실에서 아마 총리가 임명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당연한 거 아닌가요? 저는 정세균 총리가 그 전에 추천했던 과정을 몰랐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은 이제 판단한 것 같아요. 판단한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최종적으로는 둘을 배제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요. 김혜영 의원 같은 경우는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다수는 어떤 내부 총질에만 너무 몰두하잖아요. 외부의 적, 막 이런 언론의 문제, 검찰의 문제, 그다음에 통합당의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별로 언급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수 언론들이 늘 김혜영 의원, 뭐 금태섭 이런 분들을 좋아하죠. 청년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관심이 있지만 있다고 본인이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시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의 의정 활동에 대한 전반적으로 돌아보는 시간을 개인적으로 가질 필요가 있다. 김혜영 의원도 다시 정치를 하시려고 생각하실 텐데 본인의 그동안의 활동이 어땠는지 냉철하게 돌아보는 시간을 먼저 갖는 게 순서다. 그리고 지금 나설 시기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총리 또한 그렇게 결정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문제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여전히 뭐 댓글들은 뭐 최강 문제로 계속 얘기하는데요. 사안별로 좀 집중해서 더 새로운 내용들이 나오면 또 말씀을 드릴게요. 아직 본회의장에서는 그 이후로 나온 건 없네요. 자, 그리고 오늘 이제 6.15 공동선언 있은 지가 벌써 20년이 되는 뜻깊은 해인데요. 6.15 관련해서 이제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왔죠. 남북 관계를 멈춰서는 안 된다. 평화 약속을 되돌릴 수는 없다. 이걸 명확히 하셨고요. 다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문정인, 정세현, 이종석 세 분이 말씀하셨는데 문정인 특보께서는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미국의 이중성에 우리가 동조하고 있다고 북한이 판단한 것 같다. 군사적 행동도 가능할 수도 있다. 만반의 태세를 갖춰야 한다. 이 얘기를 하셨고요. 정세현 전 장관 같은 경우는 김여정의 2인자 추대와 관련된 어떤 마케팅의 일환도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빨리 여당이 전단살포 금지법을 시급히 마련할 때다. 이렇게 말씀 주셨고요. 이종석 전 장관도 집권 여당이 과감하게 나아가야 한다. 지지율에 연연해 하지 마라. 그러니까 북한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국민들 중에 한 절반 정도는 좀 쉽게 얘기하면 보수적인 시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너무 연연해 하지 마라. 그런 과감하게 하다 보면 지지율은 언제든지 다시 복구할 수 있다. 전공법을 주문하셨습니다. 이 세 분은 조금 다른 견해들을 표명하셨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 2부에 우리 김진양 이사장이 오니까 묶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하고요. 지금 표결이 다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법사위원장은 185 찬성이 187명 중에 185표, 기재위원장 185, 외통위원장 185, 국방위원장 184, 산자위원장 186, 보건복지위원장 184. 산자위원장이 이하경 의원인데요. 이하경 의원이 제일 많이 받았네. 186. 나머지 분들은 185, 국방위원장 했던 민홍철 의원이 184, 보건복지위원장 한정희 184 이렇게 나왔네요. 그래서 다 통과가 된 것 같습니다. 일단 6분에 대해서 통과에 대해서 일단은 박수 한번 쳐드리고 싶습니다. 뭐 흔쾌하지 않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일 잘 하시라고 기운을 넣어드렸으면 좋겠고요. 대북 문제 관련해서 국민 인식이 발표가 됐습니다. 대북 문제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단 박수 한번 치고 넘어가시죠. 박수 치네. 이게 잘하신 겁니다. 예. 그리고 윤호중 법사위원장에 대해서도 뭐 이러쿵저러쿵 얘기 나오는데
굉장히 강단 있고 소신 있고 잘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박범계 의원님도 훌륭하시고 윤호중 의원도 훌륭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 잘하실 분들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잘했습니다. 잘했고 이 기세를 이어받아서 18대 0 한번 가봅시다. 통합당 하기 싫다니까 며칠 끌다가 한번 밀어붙여보죠 뭐. 예. 대북 관련해서 여론조사 결과를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판문점 비준 선언에 대해서 찬성이 41%, 반대가 31%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찬성이 10%포인트 더 높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판문점 비준을 선언하자. 이게 이제 다수 의견입니다. 아직은 유보층이 꽤 있지만 어쨌든 찬성이 41대, 반대가 31 나왔습니다. 오늘 이후로 주호영 사퇴할 수도 있습니다. 농담이고요. 사퇴는 아니더라도 굉장히 곤혹스러운 처지에 몰릴 겁니다. 몰릴 거고요. 문제는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어떤 입장을 띨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주호영선은 이미 떠나간 것 같아요. 노텐돌에서 농성까지는 주호영이 할 수 있지만 이후에 그러면 나머지를 굴욕적으로 머리를 수그리고 다시 이번 주 본회의 열리는 장에서 그래 미안합니다 7석 받겠습니다 이렇게 나올 건지 아니면 끝까지 버틸 건지 이 문제가 남아 있는데 주호영이 판단하겠습니까? 저는 잘 못할 거라고 보고요. 결국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어떤 선택할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변수라고 봅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주호영 사퇴해라 이렇게 글 올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사퇴 의사는 당연히 표명할 건데 표명할 수밖에 없죠. 주호영 그러면 지금 사퇴 안 하겠다 뭐 아무런 입장을 표명하지 못하면 그것 또한 이상하죠. 그건 예상된 수순이라고 보여지고요. 실제로 이제 결국은 김종인의 선택이다. 김종인은 협력할 건 협력하겠다 이렇게 나섰거든요. 지금 이제 추경이 이달 말까지 6월 말일까지는 적어도 처리가 되려면 내일부터 상임위 가동돼야 하거든요. 근데 지금 예결위가 예결위원장이 통합당 몫으로 해놨는데 임명되지 않았거든요. 이 문제를 언제까지 끌 거냐. 그럼 김종인의 취임 일성이 이게 모순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주호영 건너뛰고 김종인을 압박하는 게 그 현명한 방법인 것 같아요. 김종인 입장 내놔라. 이 사안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추경 어떻게 할 거냐라고 몰아붙여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민주당도 그렇게 해야 하고요. 많은 민주당 지지자나 진보 진영에 있는 분들이 그런 목소리를 내야 한다. 이제 김종인으로 포커싱을 두자. 지금은 이제 주호영 힘도 없고 내부에서 권한도 별로 없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포커싱을 하자 이 말씀 제안을 드리고요. 김종인한테 맞히시면 될 것 같고 KBS에서 온라인 조사 웹조사를 6월 5일부터 9일까지 대북 문제와 관련해서 조사를 했는데 물론 이제 최근에 가파르게 나왔던 내용들까지 폭넓게 반영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6월 9일 날 끝났으니까 지금 시점에 조사해보면 조금 더 대북 인식이 바뀌었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여지지만 어쨌든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대북 인식의 큰 골격은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보고 6월 5일부터 9일까지 이루어졌던 조사 결과를 몇 가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북 전단을 뿌리는 행위, 삐라를 뿌리는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물었더니 찬성이 39.4, 반대가 60.6, 무려 20%포인트가 반대가 높았습니다. 대북 전단 뿌리지 말라는 여론이 60%를 돌파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 국민 중에 6대4 이렇게 나뉜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방역을 남북 간에 협력하거나 개별 관광 등 유엔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추진해야 한다. 이 공감을 표시한 국민들이 70%에 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유엔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사안의 경우에는 우리 남한 정부, 한국 정부가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좀 뭔가 밀고 나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이 10명 중 7명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상당히 고무적인 결과입니다. 그리고 대북 제재가 북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느냐 여부에 물어봤을 때는 찬성과 반대가 팽팽하게 50%씩 맞섰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북 제재가 실제로 북한 문제 해결에 도움 된다고 보는 분도 한 절반 있고 그렇지 않다. 대북 문제 때문에 북핵 문제가 잘 안 풀린다. 이렇게 보는 분도
마찬가지로 한 50%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여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기 때문에 추이를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북미 비핵화 협상의 진전을 위해서는 제재 완화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물었을 때 공감한다는 의견이 61%, 10명 중 6명은 북미 비핵화 협상을 위해서는, 협상을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제재 완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는 의견이 10명 중 6명, 61%에 달했습니다. 다만 북핵의 해결 전망에 대해서는 비관적으로 인식하는 분이 잘 안 될 거다라고 보는 분들이 63%로 높게 나왔습니다. 결국 종합적으로 보면 한반도 평화를 선호하는 국민들의 여론은 굉장히 밑바닥에 두텁게 깔려 있다. 동의한다. 그리고 긴장이 고조되는 것에 대해서 원하지 않는다. 탐탁해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확인됐고요. 그래서 대북 제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북 제재는 어느 정도 유지돼야 한다는 인식이 밑바탕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인정하면서 우리 정부가 좀 유연성 같은 걸 발휘해서 남북 관계도 좀 진전시키고 북핵 문제 해결에 뭔가 기여될 수 있는 방향을 좀 잡았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국민 여론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북핵 문제 해결은 단기간에 쉽지 않으니까 긴 호흡을 가지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대북에 관련된 인식이었다고 보여집니다. 좀 더 다른 조사 결과가 또 추후에 나오는 대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에 어떤 영향이 미칠까? 이게 아마 관심일 텐데 실질적으로 이 북한 변수가 제가 볼 때는 한 3%포인트 이상은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적어도 국민들이 남북관계 호전을 되게 많이 바라고는 있습니다. 남북관계 호전되면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죠. 그러나 호전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안정적 관리를 해야 한다라는 생각들을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현 정부가 그런 걸 굉장히 잘했는데 지금 이제 북한에서 갑자기 태도를 바꿈으로 인해서 약간의 불안감, 걱정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오늘 뭐 주식 문제도 주식도 좀 떨어졌고요. 물론 주식이 떨어진 이유가 북한 변수만 있는 건 아닙니다. 미국 변수도 있었지만 어쨌든 그래서 북한 변수가 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고 2, 3%포인트는 분명히 영향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최근에 이제 수도권의 그 코로나19 감염이 지속화되고 있잖아요. 지역사회가. 그래서 수도권 주민들의, 수도권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좀 불안감이 좀 커졌죠. 이것 또한 악재입니다. 되게 이제 방역에 대한 호평을 토대로 대통령 지지율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과거보다는 좀 우려스러운 국민들의 정서가 좀 쌓이고 있다. 이것도 별로 좋지 않은 시그널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국회의원 구성이 굉장히 지지부진하고 답보 상태에 있었습니다. 오늘부로 조금 해소는 됐습니다만 이거는 이것대로 또 지지층들이 볼 때는 좀 답답해하는 사안이 있었기 때문에 좀 이것 또한 지지율 마이너스 영향이 끼칠 수 있는 사안이었고 유미한 건도 여전히 살아있는 이슈고요.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대통령 지지율이 이번 주에 조금 하락할 가능성이 저는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50%대 후반에서 60% 초반대로 형성돼 있던 조사 방식에 따라 다르죠. 리얼미터는 50% 후반대, 뭐 갤럽은 60% 초반대 이렇게 대통령 지지율이 높게 나왔는데 요게 이제 한 3, 4% 정도는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50% 중반대부터 50% 후반대로 대통령 지지율이 조금 소폭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 변수가 가장 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수도권 감염이 좀 지속되는 문제, 그다음에 국회 상황, 뭐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통령 지지율 오늘 나온 거 보면 리얼미터도 58.2% 나왔죠. 0.9%포인트 지난주 대비 하락을 했고요. 최근 3주 연속 내림세를 띄고는 있습니다만 큰 폭은 아닙니다. 미세하게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민주당 지지율은 42.3%, 0.7%포인트 오히려 상승을 했고요. 통합당이 27.9%, 역시 0.4%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양당 모두 소폭 상승한 수치가 나왔고요. 갤럽에서는 지난주 금요일 날이었죠. 화, 수, 목 3일간 갤럽은 조사하는데 62%가 나왔고 그 전주 대비 3%포인트가 하락을 했고요. 민주당이 43, 그 전주에 비해서 4%포인트 하락을 했고 통합당이 17%, 그 전주에 비해서 1%포인트 하락한 수치가 나왔습니다. 결국은 갤럽은 60% 중반대에서 60% 초반대, 리얼미터는 60% 초반대에서 50% 후반대로 최근 몇 주간 이렇게 내림세를 약간 띠고 있다. 근데 저는 뭐 이 정도면 너무너무 사실은 경이적인 기록이죠. 사실 원래 이제
그 총선 승리와 그다음에 이제 방역 문제에 대해서는 그 너무나 잘 대처했던, 그리고 긴급 재난지원금 뭐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서 역대 대통령이 도저히 넘볼 수 없는 엄청난 대통령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다소 조정 국면을 띌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최근에 여러 악재들이 좀 쏟아지면서 내림세를 좀 기록하고 있고, 이번 주도 조금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 부분 뭐 감안하고 할 일 뚜벅뚜벅 하면서 지지율은 다소 조정이 될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너무 지지도만 그 염두에 두고 소극적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과감한 개혁 정책들, 그리고 국민 다수가 동의하거나 아니면 찬반이 양립되더라 정말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에 있어서는 과감하게 돌파하는 그런 전략이 지금 필요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질문 나오는 게 혹시 있으면 일부에서 질문 나오는 거 있으면 한 서너 개 받고요. 한 3개 정도 받고 바로 2부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뭐 전당대회 얘기도 좀 있었지만 부차적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나경원 자녀 논문 사저자 발표문에 대해서 서울대가 공식 입장을 발표했죠. 저자 자격을 박탈하겠다, 이렇게 좀 결론이 낸 건데, 이것도 굉장히 의미가 크지만 다음 기회에 한번 짚어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아까 말씀드렸던 본회의 사안들, 그다음에 김혜영 신불화건, 대북 문제 3가지 이슈를 중심으로 좀 살펴봤는데, 질문 있으면 한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문을 받도록 할까요? 그렇죠. 일저자 문제까지도 이해가 안 되죠. 서울대 발표가. 그 나경원 자녀 아들 건 말한 거죠. 그래서 그 뭐 안증원 소장이나 이런 분들이 또 적극적으로 대처한다고 합니다. 조만간에 입장을 낼 것 같고요. 좀 지켜보십시다. 역시 최강욱, 안타까운 최강욱 사안에 대해서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마 최강욱 대표가 입장을 내지 않을까 싶어요. 그 김진애 의원이 또 법사위로 대신 그렇게 가게 됐는데요. 입장을 내지 않을까 싶고요. 황운하 케이스도 좀 비슷한 케이스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걸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이해충돌 부분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은데요. 과거에 사실은 여야가 다 자기 필요에 따라서 말을 바꿨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기소된 의원들도 법사위 배치했던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이 논리만을 가지고 최강욱 대표가 법사위에 안 들어간 것을 설명하기에는 적절치 않아 보이고요. 어쨌든 기자들이 많이 물을 것 같고, 최강욱 당대표한테 직접 묻기도 할 거고, 또 박병석 의장한테 물어보겠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뭔가 내일 중에는 뭐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좀 지켜보시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민주당의 잘못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강욱 문제는. 물론 이제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해서 법사위에 그 배정하도록 정무 작업을 좀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도 저 개인적으로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걸 가지고 민주당의 탓으로 또 돌리기에는 또 한계 또한 있는 건 사실이니까요. 그거 좀 지켜봤으면 좋겠고요. 그 부분은. 그리고 어쨌든 그러나 이제 법사위가 크게 걱정은 않습니다. 어쨌든 법사위원장이 민주당 몫으로 됐고요. 그 김남국, 그다음에 김종민, 김용민, 박범계, 박주민, 뭐 송기헌, 백혜련, 소병철, 최기상, 김진애 여러 분들이 제 몫을 할 수 있는 분들이고, 의지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강욱 당대표가 못 들어간 것이 매우 아쉽지만, 또 지금 어쨌든 배정됐던 분들이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또 힘도 드리고, 또 잘못했을 때 채찍도 하면서 끌고 갔으면 좋겠고요. 아까 제가 일부 마지막으로 얘기했던 대로 지금은 이제 김종인 위원장의 입장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압박을 좀 넣고요. 통합당 어떻게 할 거냐, 들어올 거냐 말 거냐. 7개 주호영이 상임위원장 안 받겠다고 하는데 당대표도 그런 입장이냐, 이렇게 해야 할 것 같고요. 추경 문제 코앞인데 입장 어떻게 낼 거냐 계속 물어봐야죠. 그리고 이제 국회의장 같은 경우는 최강 문제도 있지만, 최강 당대표 문제도 있지만, 나머지 12개 상임위 언제 할 거냐, 내일 늦어도 모레 안에는 이거 처리해라 라고 압박할 필요는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힘이, 국민의 의지가 모아졌을 때 국회의장도 현명하게 판단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분들부터 시작해서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아쉽지만 저는 오늘 6개 상임위원장이 통과된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래도 70점을 주고 싶어요. 70점을 주고 싶고, 일단 큰 하나의 고비는 넘었다. 그리고
주도권을 민주당이 잡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통합당이 오히려 궁색해졌고요. 주호영 원내대표가 사실 명분이 없어졌죠. 그래서 코너로 몰아붙이는 어떤 성과를 분명히 거뒀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그런 기세를 살려서 오히려 아쉬움 많지만 여러 가지 아쉬움이 있죠. 오히려 기세를 살려서 더 적극적으로 압박하고 우리 의견을 관철시킬 수 있도록 현명하게 대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1부 마치고요. 잠시 후 2부 김진양 이사장을 모시고 지금 너무나 가파른 대치 국면에 있는 남북관계 도대체 이거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참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회 문제 못지않게 남북 문제 너무너무 중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심층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KBS 심야 토론 봤는데 그제 토요일 날 굉장히 좀 답답했거든요. 그래서 4명이 나와서 2대2로 토론하다 보니까 약간 겉도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1시간 동안 김진양 이사장과 제가 주고받으면서 KBS 심야 토론보다 훨씬 더 심층적인 이야기를 끌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정말 궁금해하는, 지지자들이 정말 궁금해하는 내용들을 직접 제가 대신 묻고 답변을 좀 듣고 함께 또 지혜를 모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 박수 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